쪽방 사는 노인이 이런 자리에 왜 왔어요? 사위의 차가운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저 정한수입니다. 30년 만에 부탁 하나만 하죠. 사위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누구를 모욕했는지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동구에 사는 74세 정한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동구의 좁은 골목길.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노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한수, 74세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이 남자는 3평짜리 쪽방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방에는 낡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겨울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한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삶이었으니까요. 아침마다 그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늘 입는 회색 바람막이 점퍼와 색 바랜 등산화.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독거노인으로만 알았습니다. 가끔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는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르신,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요.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지. 평생 일찍 일어나서 살았더니 이제 늦잠을 못 자. 정한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노인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정한수는 부산에서 가장 촉망받는 흉부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존스 홉킨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 후에는 부산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과장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의 진짜 업적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한수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부산 메디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 의학 연구 지원, 젊은 의사들의 교육.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고 이제는 부산 최대의 의료복지재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한수는 재단 이사장이자 최대 주주였습니다.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었고 재단이 운영하는 3개의 대형 병원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한마디면 수백 명의 의료진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건 아내 윤희가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여보, 수진이를 부탁해요. 병상에 누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당시 딸 수진은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정한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잘 키울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정한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 계속 일하면서 딸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인가.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사장직을 사임했습니다. 병원 원장직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며 단 하나의 요구만 했습니다. 제 지분은 그대로 두되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재단의 설립 정신만은 꼭 지켜주세요. 동료들은 만류했지만 정한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화려한 자리에서 내려와 오직 딸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숙제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해운대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딸의 학부모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정한수는 완벽한 아버지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는 언제 올까? 어린 딸이 물으면 정한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 수진이를 지켜보고 계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 목까지 사랑해 줄게. 재단에서는 매달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정한수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딸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저축했습니다. 언젠가 딸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였습니다. 수진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정한수는 딸의 졸업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축하한다. 내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하지만 딸이 결혼을 발표했을 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강민호는 대형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식 날 강민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한수는 안심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후 정한수는 스스로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였습니다. 해운대의 넓은 아파트를 떠나 동구의 작은 빌라로 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제가 더 좋은 곳 구해드릴게요. 아니야, 나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정한수의 삶은 점점 더 초라해졌습니다. 딸은 바빠서 연락이 뜸했고 사위는 장인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오히려 무시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결국 정한수는 더 작은 쪽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딸에게 부담 주기 싫었고 혼자 사는데 큰 집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가끔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먹는 평범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부산 메디컬 재단의 설립자라는 걸 몰랐습니다. 정한수는 거울을 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낡은 옷차림. 30년 전 그 당당했던 의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다시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곧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다음 챕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한수가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반격하는지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요양원이 어떠세요? 거기가 아버님께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사위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 딸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만약 여러분도 가족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공감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계속할 힘이 됩니다.
결혼 첫 해 모든 것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명절이면 사위 강민호는 작은 빌라로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딸 수진이도 한 달에 두세 번은 들렀습니다. 아빠, 건강은 어때요? 응, 괜찮아. 너희는 잘 지내고? 네, 민호 오빠가 잘해줘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안심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니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2년째 딸이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빠, 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수진아.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외손녀를 보게 되는구나.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아빠, 그런데 제가 몸조리 해야 해서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줄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호 오빠가 다 챙겨주고 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이라 예민한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과일을 사들고 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 사위가 대출받아 산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장인이야. 수진이 좀 보려고. 아, 장인어른. 잠깐만요. 5분을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민호야, 문 안 여니?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수진이가 지금 자고 있어서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얼굴이라도. 장인어른, 수진이가 요즘 예민해서요. 깨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과일 봉지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오늘 갔었는데 자고 있다고 해서 그냥 왔어. 몸조리 잘해. 답장은 다음날 오후에야 왔습니다. 아빠 오시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다고? 아버지가 딸 보러 가는데 미리 연락해야 하나요? 저는 씁쓸했지만 참았습니다. 임신 중이니까, 예민할 수 있으니까.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언제 연락이 올까? 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올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출산은 언제니? 아, 아빠. 사실 이틀 전에 나았어요.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틀 전에? 왜 연락 안 했어? 아빠, 너무 정신없어서요. 죄송해요. 정신없어서? 딸이 출산했는데 아버지한테 연락도 안 할 정도로? 지금 병원 어디니? 아빠가 갈게. 아빠, 지금은 안 돼요. 저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언제? 다음 주에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손녀가 태어났는데 저는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의 큰일에 뒤늦게 알게 된 적이요? 그때의 서러움을 아신다면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후 저는 산후조리원을 찾아갔습니다. 고급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지금 로비에 있어. 아빠 오셨어요? 잠깐만요. 10분을 기다려도 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위가 내려왔습니다. 장인어른,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손녀 얼굴 보러 왔지. 아, 그게 지금 수진이가 몸이 안 좋아서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나는 다음에가 언제인지 모르겠구나.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장인어른,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여기 다른 산모님들도 계세요. 나는 내장인이야. 손녀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강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이러시면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아요.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결국 저는 그날도 손녀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딸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빠, 들어오세요. 어머, 우리 은서. 할아버지 왔다. 저는 손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내가 안아봐도 되겠니? 아빠, 손 먼저 씻으세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비누로 3번이나 씻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사위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장인이 좀 안아봐도 되겠니? 장인어른, 아기가 지금 막 잠들었어요. 깨우면 안 돼요. 저는 그저 멀리서 손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손녀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채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은서의 돌잔치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돌 선물로 금반지를 준비했습니다. 비싸지는 않지만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돌잔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은서 돌잔치 언제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응? 사실 지난주에 했어요. 뭐라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아빠한테 말 안 했어? 아빠, 그게 조촐하게 하려고 했어요.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요. 양가 부모? 네. 민호 오빠 부모님이랑 저희 엄마. 엄마?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수진아, 내 엄마는 돌아가셨잖아. 누구를 말하는 거니? 아, 민호 오빠 어머니요. 은서가 할머니라고 부르거든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인데 손녀의 돌잔치에 초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빠, 화내지 마세요. 다음에 따로 뵙게 해드릴게요. 됐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딸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화려한 돌잔치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은서가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 가족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 어디에도 저는 없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은서 너무 예쁘다. 행복한 가족이네요. 외할머니 닮았어요. 외할머니? 사위의 어머니를 말하는 건가요?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사위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니? 사실은 장인어른을 위한 좋은 곳을 알아봤습니다. 좋은 곳? 네. 기장에 있는 요양원인데요. 시설도 좋고 음식도 잘 나온대요. 요양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장인어른, 오해하지 마세요. 장인어른 혼자 사시는 것보다 그곳이 훨씬 좋을 거예요. 나는 아직 건강해. 요양원 갈 나이가 아니야. 하지만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민호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자꾸 찾아오시면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아요. 은서도 낯을 가리고요. 내가 스트레스라고? 네. 그리고 장인어른 옷차림이나 생활 방식이 은서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제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점퍼, 색 바랜 바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창피해하는 거구나. 그런 게 아니라 나가. 장인어른, 나가라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민호가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초라한 옷차림. 30년 전 당당했던 의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과연 제가 손녀에게 창피한 할아버지일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경우원님, 저기 이상한 노인 좀 내보내주세요. 사위의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50명도 넘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마이너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딸과 사위로부터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쪽방에서 혼자 생일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7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한수 씨.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쓸쓸한 생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민호 오빠가 판사 임용됐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축하 파티예요. 판사. 사위가 꿈꾸던 자리였습니다. 로펌에서 5년을 일하고 드디어 판사 임용에 성공한 겁니다. 저는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축하한다, 민호야. 파티 시간 알려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파티 몇 시니? 이번에는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파티는 가족들만 조촐하게 할 거예요. 가족들만. 또 그 말이었습니다. 나도 가족이잖아. 아빠, 이번엔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모이기로 했어요. 다음에 따로 뵐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사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강 판사님 파티 가시죠?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한다던데요. 금요일 저녁 7시요, 해운대 그랜드 호텔. 부산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조촐한 파티가 아니었구나. 50명도 넘게 초대했구나. 그런데 왜 나는 초대하지 않은 걸까?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에 입던 옷이었습니다. 다림질을 하고 입어봤습니다. 약간 헐렁했지만 아직 입을 만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품이 있는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오후 7시
저는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시는 겁니까? 호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강민호 판사 파티에 왔습니다. 아, 네. 3층 크리스탈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리스탈홀 문을 열었습니다. 파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0명도 넘는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웃음소리, 축하 인사. 저는 조용히 제일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대에서 사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재판사 임용을 축하해 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항상 응원해 준 아내 수진에게 감사합니다. 딸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강민호가 자신의 부모님을 가리켰습니다. 사위의 부모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위가 자기 부모를 장인, 장모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없는 사람 취급당한 적이요?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민호야. 제 목소리에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위가 저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인어른? 나도 축하하러 왔어.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장인이래. 아까 장인어른은 저기 계시다고 했잖아. 사위가 황급히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장인어른, 왜 오셨어요? 내 사위가 판사 됐는데 축하하러 왔지. 하지만 초대 안 했잖아요. 가족인데 초대가 필요한가?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딸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제발.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야. 사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장인어른, 이러지 마세요. 제발이요. 내가 뭘 어떻게 하는데? 장인어른은 초대받지 않았어요. 왜 멋대로 오신 거예요? 사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파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초대받지 않았다고? 네. 오늘 파티는 제 지인들만 초대했어요. 나는 지인이 아니라 장인이야. 장인어른. 사위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오시면 제 체면이 깎여요. 체면? 네. 장인어른 보세요. 그 낡은 정장, 쪽방에 사시는 거 다 알아요. 제 동료들 앞에서 창피하다고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창피해 하는구나. 당연하죠. 판사 장인이 쪽방에 산다는 게 말이 돼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쪽방에 산대? 세상에 판사 장인이? 사위가 경호원을 불렀습니다. 여기요, 경호원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저 노인 좀 내보내주세요.
네. 경호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노인이 초대받지 않고 들어왔어요. 내보내주세요. 민호야. 딸이 사위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러지 마. 수진아, 당신도 창피하잖아. 안 그래?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경호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 장인이야. 죄송하지만 주최자가 원하지 않으시면. 좋아. 저는 경호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나가지. 파티장을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쌍하다. 판사장인이 저 모양이야? 완전 망신이네. 저는 참았습니다. 눈물을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으로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김재욱 이사장, 부산 메디컬 재단 현 이사장이었습니다. 30년 전 제 후배 의사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욱이, 나 정한수야. 전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십니까? 그래, 나야. 오랜만이지? 선생님, 세상에.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어. 재우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민호라는 변호사 알아? 이번에 판사 임용된 사람. 네, 압니다. 저희 재단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이죠. 그 사람 내일부터 모든 업무에서 배제시켜줘. 네, 그리고 그 법무법인과의 계약도 해지해.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 사위야. 방금 나를 쪽방 노인이라고 부르며 경호원을 불러 내쫓았어. 전화기 너머로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우가, 네, 선생님. 월요일에 재단 이사회 소집해줘. 내가 복귀한다. 30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요. 우리 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소.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필수. 정한수가 어떻게 반격하는지 놓치지 마세요. 정한수 선생님이 돌아오신다고요? 재단 이사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의 전설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왜 돌아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이너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위는 여느 때처럼 늦잠을 잤습니다. 판사 임용 축하 파티로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오전 10시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민호 판사님이십니까? 저는 대한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박성호입니다. 아,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판사님, 죄송하지만 월요일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해 주시겠습니까? 월요일이요? 제가 다음 주부터 법원 발령인데요. 네, 압니다. 그 전에 정리할 게 있어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사위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사위는 법무법인에 출근했습니다. 대표실로 들어가자 박성호 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앉으세요. 사위가 앉자 대표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해고 통지서입니다. 네.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강 판사님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럼 왜 해고입니까? 박성호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산 메디컬 재단과의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재단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강 판사님이 재단 법률 자문 업무를 맡고 있었잖습니까? 재단이 계약 해지하면서 강 판사님을 명시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저를요? 왜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재단 이사장님이 직접 전화하셔서 강민호 변호사와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재단에 무슨 짓을 했다고요? 저도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이 우리 법인 최대 고객입니다. 연간 20억 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는 곳이에요.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자르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사위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판사 발령은요? 저 다음 주부터 법원 출근인데요. 그것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 판사님의 신원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문제? 무슨 문제요? 재단과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입니다. 강 판사님이 재단 법률 자문을 하면서 부적절한 처리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임용을 재검토하겠답니다. 사위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민호 오빠가 해고당했어요. 그래.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세요? 저희 큰일 났다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빠,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파티장에서 경호원을 불러 나를 쫓아냈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혹시 아빠가 뭔가 하신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나는 쪽방에 사는 무능한 노인이잖아. 아빠, 제발. 농담 아니에요. 민호 오빠 판사 임용도 취소될 것 같대요. 자업자득이지. 아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화요일 아침, 저는 30년 만에 부산 메디컬 재단 본부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예전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현대적인 인테리어. 어르신, 누구 찾으십니까?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사장실로 갑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예약 필요 없어. 저는 직원용 카드키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30년 전 제 카드였는데 아직도 유효했습니다. 직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생님이십니까?
그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김재욱 이사장이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재우가, 그동안 잘 지냈니? 선생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앉자. 저는 이사장 책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재단은 잘 운영되고 있니? 네, 선생님. 선생님께서 만드신 정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료 진료 환자가 작년에만 3만 명이었고 의학 연구 지원금도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잘했구나. 선생님, 그런데 강민호 변호사 건은 내 사위야.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니? 저는 금요일 파티장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김재욱 이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을 그렇게 대했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왔어. 재우가 이사회 준비했니? 네, 오후 2시에 전 이사진이 모입니다. 오후 2시 이사회실 20명의 이사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의사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한수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저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30년 전 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했습니다. 돌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단의 초심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여전히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한 주도 팔지 않았어요.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재단의 실질적 소유주이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몇 가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무료 진료 대상을 확대합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 집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둘째, 의료진 처우를 개선합니다.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박수가 나왔습니다. 셋째, 저는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하지 않겠습니다. 김재욱 이사장이 잘하고 계시니까요. 다만 고문으로서 재단을 지켜보겠습니다. 김재욱 이사장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회의가 끝나고 저는 이사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재우가 해운대 마린시티 아파트 305동 알지? 네, 재단 소유 부동산이죠. 거기 지금 누가 살고 있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김재욱이 대답했습니다. 강민호, 정수진 부부가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전세 계약은 언제까지지? 6개월 후 만료 예정입니다. 계약 갱신 불가 통보해줘. 그리고 즉시 퇴거 요구해.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내 딸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김재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집주인이 나가래요. 그래. 아빠, 이거 아빠가 하신 거죠? 맞아. 왜 이러세요? 저희 갈 데가 없어요. 너희 집이 누구 거였는지 알아? 전세잖아요. 그 집 주인이 누군지 확인해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0분 후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그 집이 아빠 거였어요? 정확히는 내가 설립한 재단 소유야. 아빠가 재단을.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너희는 30년 동안 내가 누군지 몰랐어.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아빠, 대체 아빠가 누구세요? 부산 메디컬 재단 설립자. 지분 60% 보유한 실질적 소유주. 전화기 너머로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의 빌딩 3채, 아파트 5채 소유주이기도 하지.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내일 등기부등본 보내줄게. 아빠, 그럼 왜 쪽방에 사셨어요? 너를 위해서였어. 내가 부담 갖지 않길 바랐어. 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날 사랑해 주길 바랐지.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나를 창피해 했어. 쪽방 사는 무능한 아버지라고 무시했지. 아빠,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제자리. 이제 진짜 마지막 결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정한수의 최종 선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필수. 할아버지, 저랑 같이 살 거예요? 손녀 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진짜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요. 이 감동적인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수요일 아침 사위와 딸이 찾아왔습니다. 쪽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저희예요. 문을 열자 초췌한 모습의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좁은 방에 셋이 앉으니 답답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딸도 울먹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아버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장인어른을 무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는 날 쪽방 노인이라고 불렀어. 경호원을 불러 쫓아냈지. 그게 용서로 해결될 문제니? 아버님. 그리고 은서를 만나지도 못하게 했어. 손녀 돌잔치에도 초대 안 했고. 딸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빠, 저희가 눈이 멀었어요. 돈만 보고 진짜 소중한 걸 몰랐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은서라도 생각하고 용서해 주세요. 사위가 애원했습니다. 은서?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양육권 소송 신청서야.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 설마. 나는 은서를 데려갈 거야. 안 돼요. 은서는 제 딸이에요. 너희가 제대로 키웠니? 맨날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방치하고. 사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른, 그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 때문에. 일이 중요해? 아이보다? 그게 아니라 너희는 부모 자격이 없어.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법원 날짜 잡혔어? 다음 주 금요일이야. 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제발. 은서만은 안 돼요. 늦었어.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두 사람은 울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의 부모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주 금요일 가정법원. 법정에는 판사, 저, 그리고 딸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양육권 분쟁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신청인 정한수 씨, 먼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외손녀 은서의 할아버지입니다. 은서는 지금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은서 어린이집 출석 기록입니다. 지난 6개월간 30회 이상 오후 8시가 넘어서야 하원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린이집 교사 진술서입니다. 은서가 엄마 보고 싶어요라고 매일 운다고 합니다. 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신청인 반박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이 중요합니까? 아이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택하셨잖아요. 일을.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할아버지와의 면접도 방해하셨다고요? 그건 손녀 돌잔치에도 할아버지를 초대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성년자 강은서의 양육권을 외조부 정한수에게 넘깁니다. 안 돼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다만 친권은 유지되므로 친모는 월 2회 면접권을 가집니다. 매회 4시간씩 정한수 씨의 감독하에 이루어집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으니까요. 법원을 나와 바로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은서 할아버지세요? 네, 오늘부터 제가 은서를 데려갈 겁니다. 원장 선생님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네, 양육권 판결문 받았습니다. 은서 불러올게요. 잠시 후 은서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은서야, 할아버지 왔어. 할아버지, 오늘도 엄마 안 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서야, 이제부터 할아버지랑 살 거야. 정말요? 매일 할아버지 봐요? 그럼 매일 보지. 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30년간 쌓였던 서러움이 녹아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요? 할아버지 집. 차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마린시티의 고층 아파트, 30층 펜트하우스. 와,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응, 이제 은서 집이기도 해. 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여기 살아요? 그래.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산 집이야. 왜 쪽방에 살았어요? 은서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부담 갖지 않길 바랐거든.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야. 엄마는 그냥 잘못 생각한 거야. 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은서야,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은서를 정말 잘 키울 거야. 할아버지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서를 재우고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부산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광안대교가 반짝이고 바다가 출렁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은서 잘 있어요? 잘 자고 있어.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다음 주 면접 때 은서 보게 해주실 거죠? 그래. 약속한 대로 할게. 감사합니다, 아빠. 전화를 끊고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손녀 예쁘죠? 제가 잘 키울게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부산 메디컬 재단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정한수 설립자께서 30년 만에 복귀하셨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 선생님, 왜 돌아오셨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재단의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 말이에요. 진짜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서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래, 봤어? 네. 할아버지 멋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은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언제 와요? 이번 주 토요일에 와. 엄마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도 알아. 그래도 참아야 해. 엄마가 나쁜 짓 했어요? 엄마는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 이제는 알아요? 글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토요일 딸이 왔습니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들어와. 딸이 은서를 보고 울었습니다. 은서야. 엄마. 은서가 달려가 안겼습니다. 4시간 동안 딸은 은서와 놀았습니다. 책도 읽어주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되자 딸이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엄마 이제 가야 해. 벌써요? 더 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 약속? 딸이 일어나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잘 가. 딸이 나가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은서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불쌍해요. 그래? 네. 엄마 울었어요. 할아버지도 봤어.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은서가 착하구나. 할아버지도 생각해 볼게. 정말요? 응.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은 매주 빠짐없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은서를 만나러 왔습니다. 변화가 보였습니다. 예전의 교만함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변했어요. 믿어주세요. 알아. 그럼 은서를 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아빠. 하지만 면접 시간은 늘려줄게. 일주일에 한 번 8시간. 정말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은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그리고 다시는 어른을 무시하지 않는 거. 약속할게요, 아빠.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니까.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은서와 함께 아침을 먹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함께 책을 읽습니다. 재단 일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무료 진료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저처럼 외로운 노인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면서요. 딸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진심 어린 노력.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일까요? 제 경험으로는 후자입니다. 아무리 피가 섞여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가족에게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참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힘이 되어 줍시다. 감사합니다.